그리고는 제 앞에 영화 화면처럼 태어나기 전에 제가 낸시로서의 삶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배우고 싶었는지를 계획하는 장면이 펼쳐졌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지구에서의 삶은 환상일 뿐 진짜 내 집이 아니라는 걸요. 지구도 하나의 현실이긴 하지만 궁극적인 현실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곳이 진짜 현실이고 저의 집이라는 걸 직감했죠. 이 물리적 현실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아주 집중된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머물며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정하는 게 중요해요. 결국 모든 건 영혼의 학습과 성장을 위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낸시 라인스예요. 과학 전문 작가로 활동하며 과학자들이 논문과 책을 쓰는 걸 도와주었어요. 오랫동안 저는 확고한 무신론자였어요. 영적이거나 종교적인 건 전혀 믿지 않는 정말 이성적인 사람이었죠. 연말쯤에 일주일 휴가를 냈어요. 휴가 중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고 볼일 볼 겸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나섰죠. 가다가 회전교차로가 나타나면서 자전거 도로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차도로 진입했어요. 옆에서 오던 SUV 한 대가 속도를 줄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돌진하며 절 들이받았어요. 저는 자전거에서 튕겨져 나가 차 본네트에 올라가게 됐어요. 앞유리를 통해 운전자를 보았는데 그녀는 문자를 하느라 정신이 팔려 저를 보지 못했죠. 매달리려고 버텼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고 저는 미끄러졌어요. 차는 제 몸 위를 지나갔고 메고 있던 배낭끈이 차 아래 어딘가에 걸려버렸어요. 저를 약 20m 정도 끌고 갔죠.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제 의식이 둘로 나뉘었어요. 저는 동시에 제 몸 안에 있었고 몸 밖에도 있었죠. 몸 안에 저는 공포에 질려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고 또 다른 저는 15m쯤 떨어진 곳에 서 있었어요. 그곳에 저는 아주 차분하고 사랑이 가득했고 고통을 겪는 저 자신을 깊은 연민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높은 차원의 제 자아는 속삭였어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건 일어나야 할 일이야. 모든 건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몸속에 저는 아니, 전혀 안 괜찮아. 너무 아프고 무섭단 말이야. 며 소리쳤죠. 모든 게 괜찮다며 다독이는 제 의식과 공포에 질린 또 다른 의식이 서로 부딪히고 있었어요. 그 차를 멈춘 건 뒤따라오던 트럭 운전자였어요. 그가 반대 방향으로 트럭을 몰고 와 SUV를 막아 세운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죠. 곧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저를 응급처치해줬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온몸에 100군데가 넘는 골절이 발견됐어요. 주로 등과 목뼈였는데 허리뼈는 산산조각이 나버려서 일어나면 척추 전체가 무너질 뻔했죠. 의사들은 3일 뒤 티타늄봉을 척추에 박는 수술을 잡았지만 제가 다시 걸을 수 있을지는 장담하지 못했어요.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죽음에 대한 엄청난 공포가 밀려왔어요. 제 인생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이었거든요. 마취가 시작됐어요. 수술을 전에 받았을 때는 마취 후 회색빛 무의 상태가 되었다가 회복실에서 깨어나는 게 전부였어요. 이번에는 달랐어요. 의식이 점점 멀어지더니 곧바로 깨어난 거예요. 마취 전보다 정신이 훨씬 더 또렷하고 생생했죠. 그때 생각했어요. 이상하다. 지금 깨어나면 안 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한 초원 위에 서 있었어요. 앞에는 아름다운 언덕들이 펼쳐졌고 하늘은 진주빛 푸른색으로 빛나고 있었죠. 그 광경은 너무나 선명해서 전혀 환각 같지 않았어요. 약 부작용으로 환각을 겪어본 적이 있어서 그 차이를 잘 알아요. 이건 전혀 달랐어요. 제가 정말로 거기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현실같이 느껴졌어요. 그곳에서 가장 먼저 느낀 건 밀려오는 평온과 조건 없는 사랑이었어요. 누군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느낌이었죠. 시간이란 개념도 사라졌어요. 수술대에서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죠. 그러자 제 분석적인 사고가 반응했어요. 근데 내가 왜 여기 있지?
뜨거운 지옥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카톨릭 학교에서 무신론자는 지옥에 간다고 배웠고 부모님도 제가 무신론자가 되었을 때 지옥에 갈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놀랍게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여기가 너의 집이란다. 너는 나의 일부이자 우리의 일부야. 집에 온 걸 환영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금도 이 얘기를 할 때면 울컥해요. 평생 그렇게 환영받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저를 진정시키듯 평온의 파도가 밀려왔고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이 절 감쌌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지구에서의 삶은 환상일 뿐 진짜 내 집이 아니라는 걸요. 지구도 하나의 현실이긴 하지만 궁극적인 현실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곳이 진짜 현실이고 저의 집이라는 걸 직감했죠.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희미한 사람 형체를 지닌 부드러운 존재였죠. 그녀는 저를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며 자신이 제 스승이라고 소개했어요. 제가 다시 지구로 돌아가 자랑스러울 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겠다 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저를 다시 거기로 보낸다고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녀는 제가 이미 동의했다고 하더군요. 어린 아이처럼 동의한 기억이 없다고 따졌지만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너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약속했단다. 그리고는 제 앞에 영화 화면처럼 태어나기 전에 제가 낸시로서의 삶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배우고 싶었는지를 계획하는 장면이 펼쳐졌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해두었던 약속들이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제가 한동안 영성이나 종교를 멀리하며 살아가지만 영적인 삶으로 돌아설 수 있는 3번의 기회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10대였을 때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였죠. 만약 2번의 기회를 놓치고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계획된 3번째 기회가 이 사고였던 거예요. 이 특별한 경험을 하고 다시 지구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장면들을 보는 순간 기억이 몰려왔어요. 영적 스승들과 신성한 존재 앞에서 모든 것에 동의하던 모습이 떠올랐죠. 이 약속들은 어겼다고 해서 벌을 받는 계약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알려주는 이정표 같은 거죠. 약속들을 지키지 못해도 괜찮아요. 다만 이번 생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배우고자 했던 것들을 배워야 할 뿐이에요. 모든 걸 보고 나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직접 동의한 일이니까요. 그럼에도 그곳에 머물고 싶었어요. 가족이나 딸을 위해서조차도 돌아가고 싶지 않았죠.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그곳에 가본 분들만이 제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수술대 위에서의 저는 심장과 호흡이 멈춘 상태였어요. 맥박도 2분 동안 완전히 사라졌죠.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들은 지구 시간으로 2-3달은 걸릴 만큼 방대했어요. 스승님은 저를 여러 곳에 데려갔어요. 처음에는 누구나 가는 공통된 영적 세계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곳은 영혼들이 생을 마친 뒤 잠시 휴식하며 삶을 되돌아보는 대기 장소 같은 곳이었어요. 그곳은 각자에게 가장 편안하게 느껴지도록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평소 야외 활동을 즐기던 저에게는 산과 나무, 꽃들로 가득한 자연의 모습이 보인 거죠. 그곳은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진짜 같았어요. 사실 지금도 이곳에서 살아가는 게 힘들 때가 많아요. 여기가 진짜 현실 같지가 않거든요. 여기는 마치 꿈 같고 그곳이 깨어있는 상태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건 정말 힘든 전환이었어요. 그 다음은 생애 회고 혹은 라이프 리뷰라는 경험을 했어요. 스승님은 저를 작은 연못으로 데려가서 수면을 만져보라고 했죠. 손으로 물을 건드리자 잔잔한 물결이 퍼지더니 그 위로 제 인생의 장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한 장면에 집중하는 순간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밖에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속에 다시 들어가 있었죠. 제 입장뿐만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그 상황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들이 느꼈던 감정들을 제 것인처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죠.
한 장면은 10대 때 여동생에게 모진 말을 했던 순간이었어요. 제 말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줬는지 그때는 몰랐죠. 그 순간을 다시 겪으며 동생의 고통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어요. 스스로 자책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난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때 스승님이 다가와 말해주었어요. 이건 너를 가르치기 위한 도구일 뿐이란다. 결코 너를 비난하거나 벌 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 부끄러워 말고 이 경험을 통해 배우렴. 다시 돌아갔을 땐 더 나은 모습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면 돼. 제가 준 고통을 똑같이 느껴보는 경험은 인생의 가장 큰 배움이 됐어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결심했죠. 누군가를 대할 때 훨씬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게 됐어요. 흥미로운 건 저의 부정적인 행동을 볼 때마다 좋은 행동도 보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크리스마스 날 마트에 갔을 때였어요. 종일 일하느라 녹초가 된 계산원이 계셨는데 줄선 손님들이 무례하게 구는 바람에 무척 지쳐 있었죠. 제 차례가 되었을 때 다정한 인사를 건넸어요. 일을 너무 잘해주시고 계세요. 여기 계셔서 감사해요.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그 말 한마디가 그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놨죠. 그녀는 기운을 되찾고 짜증이 아닌 행복한 마음으로 아이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 즐거운 저녁을 보냈어요. 제가 베푼 사소한 친절이 그 가족의 시간을 바꾼 거예요.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배웠죠.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파장을 남겨요. 서로에게 육체적뿐만이 아니라 에너지적으로 영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타인을 대할 때 더 의식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돌아가기 전 스승님은 미래의 일들을 몇 가지 예언해 주었어요. 아마 제가 의심 많고 분석적이라는 걸 알고 돌아갔을 때 모든 게 진짜였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 이정표를 남겨준 거죠. 누군가와 헤어지게 될 일, 특정한 사람을 만날 일, 국가적, 세계적인 큰 사건들도요. 그 예언들은 이 모든 게 환상이 아니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됐어요. 스승님은 사고로 부서진 어깨, 갈비뼈, 흉골을 어루만져 치유해주고 이제 갈 시간이라고 했죠.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거기에 남고 싶었거든요. 어린애처럼 떼도 쓰고 도망칠 계획까지 세웠어요. 결국 병원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저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다시 돌아온 게 너무 화가 났거든요. 마치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을 한 것처럼 고통스러웠어요. 소리쳤죠. 다시 가고 싶어요. 제 친구들은 어디 있나요? 간호사들은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친구들을 데려왔지만 전 울부짖었어요. 아니요, 이분들 말고 지난 몇 달을 함께한 그분들 말이에요. 간호사들은 완전히 당황했죠. 그제야 제 이성적인 판단력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입을 다물었어요. 모두가 저를 미쳤다고 생각할까봐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 소속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조심스럽게 제게 일어난 일을 털어놓았죠. 그분은 따뜻하게 들어주시더니 제가 겪은 것은 임사체험이며 아주 실제적인 경험이고 제가 미친 게 아니라고 말해주셨어요. 만약 그분이 긍정적으로 반응해주지 않았다면 아무에게도 이 얘기를 다신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곳에서 배운 교훈들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모두가 언젠가 겪게 될 또 다른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에요. 최근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일종의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저 같은 임사체험자들은 그 말에 깊이 공감해요. 저 너머에 있을 때 비로소 집에 왔다는 안도감을 느끼고 이곳이 궁극적인 현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이 세상은 우리가 배워야 할 걸 배우기 위해 만들어진 제한된 현실이에요. 육신이라는 옷을 벗어던지면 우리는 자유롭게 다른 현실과 차원을 오갈 수 있어요. 이런 주제들을 탐구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이 모습으로 이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삶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해요. 저 너머 세계에만 집중하다가 이 삶을 최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걸 놓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니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릴 돕는 영적 가이드들이 늘 함께하고 있어요. 어려운 건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답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고요히 하는 연습이 필요하죠. 저는 명상하거나 그림 그릴 때 마음이 차분해져요. 어떤 사람은 흙을 만지며 정원을 가꾸면 마음이 평온해지죠. 자신만의 평온을 찾는 방법은 항상 곁에 있는 영적 존재들과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그들은 언제나 그곳에 있어요. 먼저 떠난 사랑하는 이에게 당신이 생각하고 있단 걸 알려주세요. 그 사랑은 그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져요. 그러니 계속 사랑을 보내세요. 지금의 저는 예전처럼 세상의 소란스러운 일들에 휩쓸리지 않아요.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제 안에는 평화가 있어요. 물론 세상에 대한 걱정은 하지만 제 안의 깊은 평화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 현실은 중요하고 우리에게 배움을 주지만 이 현실보다 우리는 훨씬 더 큰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예전만큼의 스트레스나 두려움도 없어요. 두려움에서 나온 선택은 최고의 선택이 아니에요. 모든 결정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두려움이 아닌 자기 신뢰, 연민, 사랑이라는 단단한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임사체험을 죽음에 가까운 경험이라 부르듯이 제 스승은 지구에서의 우리 삶을 삶에 가까운 경험이라고 불러요. 거의 삶에 가깝긴 하지만 진짜 삶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각자 다른 이유를 가지고 이 삶에 가까운 경험을 하러 여기 왔어요. 그곳에선 할 수 없는 경험들, 예를 들어 아이를 낳고 가족을 일구는 경험을 하러 오기도 하죠. 이 물리적 현실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아주 집중된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머물며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정하는 게 중요해요. 결국 모든 건 영혼의 학습과 성장을 위한 거예요. 누군가는 단 10년 혹은 20년만 머물다 갈 수도 있지만 그 영향으로 가족들의 의식을 높여줄 수도 있어요. 가치 없는 삶의 목적은 없어요. 당신이 왜 여기 왔는지 가슴 깊이 들여다보세요. 각자 다른 이유로 여기 왔지만 모두가 공유하는 핵심 목적이 있어요. 이 낯선 환경 속에 살면서도 내 가족뿐만 아닌 모든 존재에게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때로는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 모두의 숙제예요. 이곳은 때로는 정말 버겁고 힘든 곳이에요. 저도 아주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는 느낌? 저도 알아요. 하지만 여기 삶 또한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어요. 저는 남은 삶을 최대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의식적으로 아름답게 살고 싶어요. 그게 제가 다시 돌아온 이유예요.